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흙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고 작은 손에 쥔 밥그릇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도록 기다렸지만 쌀 한 줌, 밀가루 한 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희망은 짧았습니다. 노인들은 힘없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 대신 두려움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이 나라의 원조를 퍼부었습니다. 항구에는 하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포대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선물, 유럽의 기부, 인도의 도움. 쌀 포대는 넘쳐났지만 아이들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곡식은 항구에 쌓였지만 사람들의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포대는 많았지만 배고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원조는 있었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 나라를 조롱했습니다. 밑빠진 독이다. 아무리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 가난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 어른들은 또다시 아이들을 굶주림 속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엔은 이 나라를 더 이상 최빈국 목록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난의 대명사였던 이 땅은 이제 세계 2위 수출 강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눈물과 굶주림의 나라에서 희망과 성장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뿌리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떠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을 심고 기술을 가르치고 미래를 남긴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쌀 한 포대를 던져주는 대신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루의 끼니가 아니라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나눴습니다. 원조가 아니라 산업을, 동정이 아니라 동반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조는 하루를 살게 하지만 산업은 세대를 살린다. 돈은 사라지지만 기술은 남는다. 우리는 동정하러 온 게 아니다. 함께 성장하러 왔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역사의 현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굶주림과 눈물의 땅에서 희망과 성장의 나라로. 그 기적의 시작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타리크 하산이었어요. 저는 방글라데시 산업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죠. 제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매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 당시 제 나라 방글라데시는 가난 중에 가난한 나라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신문들은 우리를 향해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었죠. 그들은 이렇게 썼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음식을 부어 넣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 바닥 없는 항아리라는 표현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었어요.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의심했었어요. 항구에는 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인도에서, 유럽에서 온 배들이었죠. 하얀 쌀자루와 밀가루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자루마다 이런 글씨가 찍혀 있었죠. 미국 국민의 선물, 인도의 도움, 유럽연합의 기부. 항구는 가득 차 있었고 창고도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를 걸을 때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있는 아이들, 긴 줄에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들, 길가에 앉아 일어설 힘조차 없는 노인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었어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뷔페가 음식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탐욕스러운 손들이 자루를 빼앗아가고 있었죠.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매일 산업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의미 없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온 밀 1만 톤, 인도에서 온 쌀 5천 톤. 종이에 적힌 숫자는 거대해 보였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조는 금방 사라졌고 희망도 금방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곁에서 이렇게 절망을 속삭이고 있었죠.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너무 약해. 우리는 절대 일어서지 못해. 저조차도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죠. 아마 이게 우리의 운명일지도 몰라.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거야. 어느 날 오후 일을 마무리하려는데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가 놓였어요. 얇은 몇 장짜리 파일이었죠.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합작 공장 제안 한국 회사. 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국? 그 작은 아시아 나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었어요. 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가난했어. 한국은 특별한 게 없어. 한국은 그냥 우리처럼 작은 나라일 뿐이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어? 그들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잖아. 힘 있는 나라도 아닌데. 저에게 한국은 그냥 또 다른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에게 한국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지 못했었어요. 제 책상 위에 있던 그 얇은 파일이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었죠. 한 공장을 바꾸고 한 도시를 바꾸고 결국 한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파일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다른 약속이겠지. 또 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는 종이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틀린 거라면? 이번만큼은 다르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바닥 없는 항아리라는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탐욕스러운 손들 속으로 사라지는 쌀 자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파일도 떠올랐죠. 한국에서 온 파일.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던 그 파일. 그때는 몰랐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제 나라의 이야기가 바뀌려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빈 항아리가 새로운 씨앗을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 얇은 파일에 적혀있던 한국 회사 사람들이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왔던 거예요. 다카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은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었는데 모두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었어요. 제 이름은 최민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돈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을 심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나누러 왔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외국 손님들의 말을 많이 들어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늘 연설을 하고 갔었죠. 유럽 사람들은 계약서를 들고 왔었어요. 항상 도움을 약속했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얻어갈 것만 챙기고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호 씨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산업을 심는다고? 기술을 나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게 또 다른 속임수 아닌가? 제 사무실 분위기는 더 냉담했었어요. 동료 몇몇은 비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결국 값싼 노동력만 이용하려는 거지. 이익만 챙기고 떠날 거야. 서양 식민지 배자들이랑 다를 게 없어. 저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왜 우리를 신경 쓰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설명했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젊은 노동자 120명을 뽑아 한국으로 데려가겠다. 한국 공장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겠다. 바느질, 재단, 기계수리, 수출까지 가르치겠다. 돌아오면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공장의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하겠다. 저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건 단순히 자선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지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제 고향 지역에서 뽑힌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아미나였죠. 그녀는 겨우 20살이었고 집안은 가난했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러 갔을 때 아미나는 스카프를 꼭 쥐고 울며 말했었어요. 아저씨,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차이를 만들까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었어요. 마음은 믿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었죠. 6개월 뒤 아미나와 다른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등이 곧게 펴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었습니다. 아미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저에게 들려줬었어요.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시계가 늘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품질이 생명이었어요. 작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뢰가 전부였어요. 신뢰가 없으면 사업도 없었습니다. 아미나는 이 세 단어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시간, 품질, 신뢰. 저는 그제야 차이를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과거 외국 원조는 하루치 음식을 주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아미나에게 훈련이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규율을 배웠습니다. 존엄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랑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우리를 바닥 없는 항아리라 불렀던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바른 씨앗만 있다면 빈 항아리에서도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뒤 몇 주 동안 다른 이들에게서도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 다녀온 젊은 남녀들은 이웃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있었죠. 가위를 바르게 잡는 방법, 솔기를 확인하는 방법, 국제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의 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자신감은 새로워져 있었죠. 그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었어요. 원조는 하루치 음식을 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규율, 신뢰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어요. 원조만이 아니었죠. 곱절로 불어나는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막 흙 속에 심어진 씨앗처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었어요. 한국팀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첫 번째 합작 공장을 열 수 있었죠. 그 공장의 이름은 한빛 어페럴이었습니다. 한빛은 한국의 빛이라는 뜻이었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방글라데시에도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공장은 다카 외곽에 세워져 있었어요.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벽, 금속 지붕, 넓은 창문뿐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재봉틀줄이 병사처럼 나란히 서 있었고 선반에는 형형색색의 실타래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공기에는 원단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죠. 아침 7시 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리를 향해 뛰어갔고 한국 관리자들은 앞에 서서 클립보드를 들고 목표를 발표했었어요. 오늘 목표 셔츠 500장, 내일은 600장. 모든 라인에는 감독자가 있었고 모든 작업대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계를 점검할 것. 둘째, 안전을 확인할 것. 셋째, 품질을 확인할 것. 처음에 노동자들은 불평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엄격해요? 왜 매분마다 시간을 세는 거예요? 왜 바느질 한 땀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들은 이런 규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작은 작업장에서는 늦게 와도 일찍 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주문 거절로 이어질 수 있었고 지연 하나가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그 세 단어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시간, 품질, 신뢰. 시간은 약속된 일정에 맞춰 일하는 것이었고 품질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신뢰는 바이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닐까 의심했었어요. 노동자들은 힘들어 보였고 이런 규칙을 지켜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째가 되자 공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작업 라인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곧은 바느질을 하느냐로 장난스럽게 경쟁했었고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웨덴의 한 회사가 겨울 재킷 1만 벌을 주문한 것이었어요. 저희에게는 처음으로 들어온 대규모 주문이었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짐을 싣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박스들이 높게 쌓였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트럭이 공장을 떠날 때 저는 정문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단순히 받는 입장이 아니라 보내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원조만 받던 나라가 아니었고 이제는 생산자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빈 항아리는 이제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 빈 항아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 대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엄이었고 증거였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세계 시장에 설 수 있다는 증거. 우리 국민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증거였죠. 노동자들이 마당에 모였을 때 한국 관리자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박 부장은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시간, 품질, 신뢰. 노동자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았던 젊은 여성 아미나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아저씨, 저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쁨 그 이상의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자부심, 희망, 그리고 바닥 없는 항아리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원조는 하루를 줄 뿐이었지만 산업은 평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다시 공장 앞을 걸었어요. 기계들은 조용했고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봉틀의 웅웅거림, 가위질 소리, 목표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그것은 음악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죠.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 이제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성공이 곧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었어요. 첫 번째 수출이 끝난 뒤 서방 신문들은 기사들을 내기 시작했죠. 제목들은 가혹했었습니다. 한국이 방글라데시를 착취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에 겨우 $1를 번다. 공장 환경은 끔찍하다. 그 기사들을 읽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산업부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었죠. 우리가 또 속은 게 아닐까? 어쩌면 한국인들도 또 다른 지배자일지 몰라. 다른 이는 속삭였었습니다. 만약 세상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착취일 뿐이라면? 그들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협력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저는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공장으로 갔었어요. 양복도 명찰도 없이 단순한 옷차림이었죠.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들 속을 걷고 싶었어요. 저는 그곳에 1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모든 라인, 모든 작업대를 지켜봤었죠. 맞아요. 임금은 서방 나라들에 비해 낮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날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미나 같은 여성들은 아예 일자리가 없었고 집에서 오지 않는 음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지금 아미나는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었고 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가족은 하루 3끼를 먹고 있었죠. 저는 라임이라는 젊은 남자를 따라다녀 봤어요. 그는 예전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등이 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계 앞에 앉아 섬세한 손놀림을 배우고 있었어요.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움직임은 정밀했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 근처에서 저는 한국인 기술자 박 씨를 보았어요. 그는 명령을 소리쳐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임의 손을 직접 잡아주며 몸을 숙이고 있었죠.
이렇게 해야 균등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곱게 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유럽 바이어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착취라면 왜 저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쳤을까요? 만약 이것이 값싼 노동력뿐이라면 왜 우리 사람들을 관리자 자리로 키우려 했을까요? 저는 밤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감 사이렌이 울리자 노동자들이 함께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은 피곤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음식 봉지가 있었고 어떤 이는 집으로 가져갈 돈을 쥐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미나의 집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집은 작은 흙벽과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새 전기선이 집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램프가 빛나고 있었죠. 벽에는 반듯하게 걸린 교복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동전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어요. 아미나의 어머니가 저를 맞이하며 두 손을 모아 말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공부를 합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착취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었어요. 이건 동반자 관계였죠. 서방 신문들은 제가 본 걸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달러로만 계산했지만 우리는 존엄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희망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어두운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진실을 되뇌었어요. 만약 착취였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착취였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착취였다면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판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보았었고 그 진실은 어떤 기사보다 강했었습니다. 1987년 다른 나라에 재앙이 닥쳤었어요. 경쟁국 중 하나였던 스리랑카가 내전으로 찢겨졌고 그들의 공장은 멈춰섰으며 유럽 바이어들은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제 산업부 사무실 전화는 쉴 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방글라데시가 3개월 안에 옷 200만 벌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스리랑카가 못하는 주문을 대신 맡을 수 있습니까? 200만 벌. 단 90일 안에. 그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우리나라의 연간 생산량조차 그보다 적었으니까요. 제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에겐 불가능해. 차라리 거절하는 게 낫지 실패하는 것보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너무 약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시간, 품질, 신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었어요. 존경을 원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존엄을 원한다면 지금이 시험입니다. 앞으로 90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희는 나라 안의 모든 공장주들을 불러 모았어요. 땀이 흐르는 뜨거운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공기에는 결심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들으십시오. 앞으로 90일 동안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우리는 시간, 품질, 신뢰로 살아갑니다. 공장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뜨거운 박수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공장들은 전쟁터로 바뀌었죠. 총 대신 기계음이 밤낮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늘은 너무 빨리 움직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노동자들은 기계 옆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물을 나르며 도왔고 한국인 관리자들은 모든 라인과 모든 바느질을 확인했었죠. 불량률은 1%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지연출하는 절대 금지였어요. 저는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생산량 5만 벌. 오늘 목표 6만 벌. 내일 목표 7만 벌. 그건 마치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총의 전쟁이 아니었고 존엄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바늘, 가위, 실로 싸우고 있었죠. 어떤 밤에는 제가 공장 바닥을 직접 걸었었어요.
공기는 원단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의 웅웅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죠. 한 노동자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선생님, 제 손이 아프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저는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저는 방글라데시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힘을 주었어요. 9월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 준비되었죠. 그 안에는 무려 50만 벌의 옷이 실려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제 시간에 항구를 떠났습니다. 2주 뒤 유럽에서 피드백이 왔어요. 완벽한 품질, 완벽한 납기, 더 많은 주문을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바닥 없는 항아리라 불리던 우리가 유럽의 수요를 채웠던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신뢰를 얻고 있었죠. 90일 동안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90일 동안 우리는 시간, 품질, 신뢰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원조만 받는 나라가 아니었고 파트너였으며 생산자였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날 밤 저는 강가에 서서 다카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공기는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방글라데시는 첫 번째 진짜 시험을 통과했었다는 것을요. 90일의 사명이 끝난 뒤 세상은 더 이상 방글라데시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존중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재봉틀 소리는 우리나라의 심장 박동처럼 들리고 있었죠. 해마다 공장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였던 공장이 열이 되었고 열은 100으로 바뀌었어요. 마을은 작은 도시로, 도시는 큰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젊은 노동자들이 관리자로 자라는 걸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엔지니어가 되는 것도 보았었죠. 아미나 같은 여성들이 생산 라인을 이끄는 것도 보았어요. 방글라데시는 더 이상 바닥 없는 항아리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떠오르는 수출국이라 불리고 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나라는 세계 의류 수출 상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었고 2015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수출국이 되었죠. 가끔 눈을 감으면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였던 그 얇은 파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파일.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그 씨앗이었죠. 어느 저녁 제 손자 파이잔이 제 곁에 앉았었어요.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강해진 거예요? 처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줬나요? 저는 그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빈 항아리라 불렸단다. 하지만 친구가 찾아왔지. 그 친구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어. 그 친구는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단다. 그 친구가 바로 한국이었어. 파이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요.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야기는 한 바퀴를 돌아 완성되고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심어진 씨앗은 이제 숲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그 숲을 걸으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저는 초창기를 떠올렸습니다. 항구에 쌓여있던 원조 쌀자루들. 거리마다 굶주린 아이들. 우린 희망이 없어. 우린 너무 약해. 라는 속삭임들. 그리고 저는 기억했었어요. 돈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온 한국인들을. 연설이 아니라 규율을 가지고 온 한국인들을. 자선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온 한국인들을. 그들의 세 단어가 지금도 제 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품질, 신뢰. 그 말들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그 말들이 산업을 세웠습니다. 그 말들이 빈 항아리를 희망의 숲으로 바꾸었죠. 때때로 서방 기자들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착취 아니었나요? 임금이 너무 낮지 않았나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원조는 하루면 사라집니다. 산업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었죠. 이제 다카 거리를 걸으면 저는 교복 입은 소녀들을 보았어요. 책을 손에 든 소년들도 보였죠.
스쿠터를 타고 일터로 가는 여성들,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걷는 남성들도 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은 절망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들은 존엄의 얼굴이었죠. 세상은 한때 우리를 바닥 없는 항아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우리를 파트너라 부르고 있었죠. 세상은 우리의 상표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자라나 있었고 가지가 뻗어 있었으며 희망의 숲으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그 숲 속에는 모든 바느질, 모든 노동자, 모든 꿈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약한 게 아니었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해냈어.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